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김기택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현승 시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 다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선 근황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지 2년 정도 돼서 예. 강의를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어서 네,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여행 계획 세우시는 선생님들도 뵌 것 같고, 또 뭐 뭔가 전혀 새롭고 거창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따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예, 그런 계획은 없고 예. 좀 밀렸던 책들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너무 공감이 가네요. 네. 밀렸던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책으로만 만나 뵙고 마음으로 흠모하던 선생님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간 치열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이력을 돌아보고 그 기원과 좌표를 가늠해 보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그간 문단 활동을 통해서 알려진 이력이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생각해서 편하게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민 씨는 문예창작과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누구의 시보다도 예민한 관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생님의 시적 특성이 혹시 선생님의 삶의 어떤 과정과 연관이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성장 과정이나 혹은 직업적인 편력 등과 관련해서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문청 때 선생님 시를 사숙할 때 저희들끼리는 선생님의 시의 특성이 뭔가 그 광고 카피처럼 날카롭다 생각해서 혹시 그런 막 직업적 이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막 추측했던 기억도 나요. 선생님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또 어떻게 문학 혹은 시와 만나게 되셨는지 가볍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참 가볍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제, 저의 첫 번째 기억은 서울 시립아동병원에서 안양에 있는 한 보육원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를 데리러 온 분을 따라서 계단을 내려갔을 때 어둡고 긴 그 병원 복도가 기억에 남고요. 보육원에 갔을 때 넓은 방 안에 그 벽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그 쫙 앉아서 일제히 저를 쳐다보던 모습, 그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제 이름이나 생년월일도 보육원에서 지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치는 않은데요. 그리고 왜 아동병원에 왔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없고요.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만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먹고 입고 자는 거는 부실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다 어렵게 살 때니까요. 그게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가정집 아이들과 보육원 아이들,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가정집 아이들은 어떻다, 보육원 아이들은 어떻다. 그리고 가정집 아이들이 보육원 아이들을 보는 시선, 조금 이상하게 보는 시선,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고하구나. 나는 보육원 아이구나. 이게 좀
불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짓기라는 거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네. 국어 시간에 오늘은 글짓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글짓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기억에 있는 거, 또 재밌었던 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쓰면 된다. 그래서 흑장난했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뭐 여러 아이들이 뭐 동물도 만들고 뭐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놀았던 얘기를 썼는데 선생님이 아주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네 번째 시집이 소인데 거기에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백한 것처럼 이상하게 어린 시절이 삭제된 것처럼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한 동료 시인이 왜 어릴 적 얘기를 시로 쓰지 않느냐. 이래서 그게 조금 신경 쓰여서 그랬는지 몇 편 쓰긴 했습니다. 제 사무원 시집에 조성환의 죽음, 그리고 껌뻑이 형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이제 쓴 거고요. 그다음에 껌이라는 시집에 60년대 동화라는 시가 있어요. 60년대 동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뭐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배는 고프고 하니까 먹는 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먹었던 거를 개워요. 그래서 그거를 씹어서 다시 먹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놀이를 했던 그 얘기를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년 시절은 작가에게는 작품의 보물창고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근데 제 유년 시절은 이제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시가 슬픔이나 연민이나 괴로움 등등의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대상을 보는 시를 이제 즐겨 쓰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시가 간 것이, 또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묘사하고 그런 일을 즐겨 한 것이 어린 시절에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2년 정도 그 보육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독립해서 나오면 한 푼도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 자취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번 돈으로 이제 대학을 다니고, 하여튼 그때는 경제적인 바탕이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이 저에게는 절박했죠. 그래서 20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운 좋게도 시인으로 등단도 하고 두 일을 이제 병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 등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관행화돼서 예. 모든 시인들의 첫 번째 시집에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보통은 그래서 두 번째 시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독자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일종의 그 관습적인 관행들도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은 읽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고 절제됐다, 거기에 예. 대해서 거리를 둔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훨씬 더한 미덕으로 여기면서 또 사숙하고 좋아하고 열광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먼저 간 길이 나중에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등단이 좀 늦으신 편인데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는데 나 아직 등단을 못했어 이러면서 마음 쫓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나중에
시를 쓰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또 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모든 분들에게 선생님은 일종의 기댈 수 있는 좋은 벽, 이렇게 믿을 만한 구석, 이런 것이 되어 주시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직장 생활을 하시던 와중에 따로 이렇게 '시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과정이 이후에 어떻게 시 등단으로 좀 더 이어졌는지를 혹시 조금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 습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취미로 관심을 갖는 정도로 이제 시를 써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안양의 그 남자 고등학교는 안양공고 하나뿐이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계획이 없는 한은 안양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적성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그래서 뭐 전기니 기계니 화공이니 이런 데 적성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낙엽문학이라는 이제 아마추어 시 동인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등사판, 뭐 가리방이라고 하죠. 네. 등사판으로 밀어서 이렇게 문집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습작이 이어졌죠. 그 사이에 이제 대학교도 다니게 되고 또 취직해서 직장 생활도 쭉 이었는데, 요즘 뭐 흔히 그 시 동호회, 뭐 시 창작반 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창작 지도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럴 기회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저 혼자서 쭉 시를 쓰다 보니까 대체로 그냥 아마추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신춘문예는 그래도 여러 번 도전을 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최종심에는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이 되리라는 기대보다는 내 그 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투고를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4년 차인가 5년 차인가, 그때가 아마 보통 직장인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도 이제 한 11월, 12월 되면 이제 신문에 신춘문예 모집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거 뭐 떨어질 거를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아주 참담한 기분으로 원고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메모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신문사에서 나한테 무슨 얘기할 게 있지? 하다가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왜냐하면 아니 이런 아마추어 습작이 신춘문예에 당선된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시의 수준이 낮은 건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내 시의 수준이 높아진 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기분은 좋았죠. 기분이 좋았지만 즐거움은 이제 잠깐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를 써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심사위원이 이제 김현 선생님, 신경림 선생님, 황동규 선생님이었는데, 심사평을 이제 김현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 심사평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기택의 시는 기성의 시를 상기시켜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좀 과찬을 해 주셔서 또 부담이 더 커졌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6개월 동안은 시를 못 쓴다. 흥분하고 긴장하고 해서. 근데 저도 한 3개월 정도는 시를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시가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등단전과 다른 시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딱 선을 긋듯이 등단 전과 등단 후가 뚜렷한 변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단이라는 충격이 제대로 아니한 제 뒤통수를 후려쳐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단 자체가 그 시인 김기택의 탄생이었네요. 예, 네네. 그렇죠. 예. 네네. 등단과 관련된 말씀 들으니까 예, 그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청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의 작품 쥐의 낭독을 듣고 오겠습니다. 쥐. 구멍의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뒤에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깡통 속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 있다.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곳. 몽둥이와 덫이 있는 대낮을 지나, 번득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 줄인 위장을 끌어당기는 냄새를 향하여 걸음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는 비누 조각, 비닐봉지, 향기로운 쥐약이 붙어있는 바발들.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